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이 서 있고 사람들은 우산도 없이 뛰어다니며 건물 안으로 피해 들어가고 있었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아들 철수에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하늘이 갑자기 뚫어진 것처럼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빨리 다녀오세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며느리 미영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조금만 내리고 말이에요. 비가 차 안으로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그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될 거라는 걸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더욱 거세졌어요.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천둥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뛰었어요. 철수와 미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차가 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었어요. 하얀색 소나타가 있던 자리에 검은색 그랜저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제가 자리를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곳에 주차한 건 아닐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요. 하얀색 소나타를 찾아서요. 혹시나 해서 번호판까지 외우고 있던 걸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주차장 한복판에서요. 비를 맞으면서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를 버리고 간 거구나. 화장실 다녀온다고 한 사이에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였어요. 마치 짐 하나 버리듯이요. 아이고 할머니, 왜 비 맞고 이러고 계세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우산을 씌워주며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휴게소 직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 어딘가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 아가씨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반면에 제 친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또다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가족이 저를 두고 겨우 이런 말만 중얼거릴 수 있었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아가씨는 깜짝 놀라며 저를 휴게소 안으로 데려갔어요. 휴게소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나서야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갑이 없었거든요. 핸드백도 차 안에 그대로 두고 내린 거예요. 평소 습관이었어요. 화장실 갈 때는 빈손으로 다니거든요. 혹시나 해서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휴대폰도 핸드백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맨몸뚱이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거였어요. 40여 년을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에게요. 할머니,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휴게소 직원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유기였거든요. 게다가 친아들이 한 일을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게 창피했어요. 집 주소는 아시죠? 일단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아가씨가 자기 돈으로 택시비까지 대주겠다고 했어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낯선 사람이 보여주는 그 따뜻함이 친아들보다 더 고마웠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철수가 화가 날 일이라도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평범했거든요. 미영이 성묘를 간다고 해서 철수가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도 남편 무덤에 가는 길이니까 좋다고 했고요. 차 안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요. 저는 화장실에 가고 철수와 미영은 차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거든요.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해?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집에만 계시면 되는데 맨날 이런저런 데 따라다니려고 하잖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그러게.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철수의 대답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투정 부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요. 설마 진짜로 저를 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평소 쓰던 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했던 건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어요. 철수와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드디어 조용해졌다. 미영의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어요. 그러게, 이제야 우리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철수까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계획적이었다는 걸요. 저를 휴게소에 버리고 온 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라는 걸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아니, 손끝뿐만 아니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집 앞에서 저는 완전한 타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문을 두들겼어요. 힘껏요. 철수야,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집에 왔지? 택시 탔나 보네. 아무튼 문 열어주지 마. 어차피 우리 결심했잖아.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친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날 밤 집 앞 정자에서 잤어요. 비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담요 한 장 없이 그냥 옷 입은 채로요. 추웠지만 잠이 왔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았거든요. 꿈에서도 계속 비가 내렸어요.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무리 찾아도 차가 보이지 않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눈을 떴을 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왜 여기서 주무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그 아주머니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어요. 온몸이 뻣뻣하고 아팠거든요. 그런데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가슴 한복판에 뭔가 무겁고 차가운 덩어리가 박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집에 들어가세요. 철수가 걱정할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쫓겨났다는 걸요. 아니, 버림받았다는 걸요. 네, 그래야죠. 겨우 이런 대답만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친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비 오는 날 휴게소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과 외로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4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순진한 어머니는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김순애가 태어났죠. 복수를 꿈꾸는 김순애가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동네 사람들 집을 전전했어요. 물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아들이 저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갔어요 라고 어떻게 말해요? 대신 집 보수 공사 때문에 며칠 나와 있어야 해서요라고 둘러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다들 착해서 하룻밤씩 재워주었거든요. 하지만 남의 집 신세를 계속 질 수는 없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봤는데 이번에는 열렸어요. 아마 다시 원래 번호로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미영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어요. 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못 들어왔잖니.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미영의 표정이 싱긋 웃으며 바뀌었어요. 비밀번호요? 저희가 언제 바꿨다고 그러세요? 그대로인데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그날 밤 비밀번호가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치미를 떼다니.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더 가관이었어요. 제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쓰던 제 옷장과 화장대가 모두 없어져 있고 대신 미영의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내 옷장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차피 어머님 옷도 얼마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미영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내 물건을 버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가구들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모두 사라져 있다니. 어머님, 어차피 낡은 거 버리고 새 걸로 사드릴게요. 더 좋은 걸로요. 미영의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왔네. 그것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에 없었던 엄마를 보고 한 말이 겨우 그거였어요. 걱정하는 기색도 없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철수야,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철수는 소파에 앉으며 대충 대답했어요. 어디 계셨는데요? 친구분 댁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날 휴게소에 버리고 갔잖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철수와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는 철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버리고 갔다고 그래요?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더니 차가 없더라. 그게 뭐야? 아, 그때요?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오래 안 오셔서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거짓말 마라. 차 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있었어. 제가 화를 내며 말했더니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기억력을 의심하다니요. 내가 착각했다고? 그럼 내가 왜 집 문을 두들겼는데 안 열어줬어? 저희 그때 잠들어 있었어요. 소리를 못 들었고요. 미영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안에서 웃음소리까지 들렸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요. 늙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노인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너무 이런저런 데 따라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철수의 말이었어요. 마치 저를 어린아이 달래듯이 하는 말투였어요. 따라다닌다고?
내 아버지 성묘 가는 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끼리 갈게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그때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철수가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대했을까? 문득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미영이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때 철수가 저에게 말했거든요. 엄마, 통장에 돈 좀 있으시죠? 미영이가 차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1,000만 원을 내줬어요. 40년 넘게 식당 운영해서 모은 돈이었지만 며느리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미영이가 학원을 하나 차리고 싶대요. 자본금이 좀 필요한데. 엄마, 전세 보증금을 늘려야 해서요. 집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엄마, 미영이 아버지가 병원비가 필요하시다는데. 그때마다 저는 돈을 줬어요. 5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돈 액수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영이는 학원도 차리지 않았고 전세집도 그대로였고 미영이 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철수와 미영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그 무렵부터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저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돈을 받은 이후로는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어머님, 요리할 때 소금 좀 덜 넣으세요. 짜서 못 먹겠어요.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친구분들 집에 자주 다니지 마세요. 동네 소문 날까봐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말하더니 나중에는 철수까지 나서서 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엄마, 나이가 나이인데 너무 활발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마치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포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집에 가둬두려고 한다는 걸요.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한 달 전에 있었어요. 그날 저는 시장에 갔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와 미영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통장에 아직 얼마나 남았을까? 한 8천만 원 정도? 집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걸? 좋네.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 뭐 어쩌겠어. 이미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지.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미안하긴 뭘.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다 받을 거잖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현관문에 기대서야 했어요. 제 돈을 우리 돈이라고 하다니. 그리고 저를 정리한다고 하다니.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철수와 미영이 깜짝 놀라며 급하게 대화를 멈췄어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응, 좀 아파서.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경계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미영의 노트북을 보게 됐어요. 미영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노트북을 열어둔 채로 놔뒀거든요. 화면에 떠 있는 건 부동산 사이트였어요. 우리 집과 비슷한 평수의 매매 가격을
검색해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집 마이너스 시세 4억 2천. 어머님 통장 마이너스 약 8천만 원. 총 5억 원. 계획. 1단계 마이너스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내기. 2단계 마이너스 집 명의 이전받기. 3단계 마이너스 매각 후 신축 아파트 구입. 그 글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아니, 손끝뿐만 아니라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찬 바람이 등뼈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철수와 미영이 나눈 대화였어요. 자기야,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눈치 못 채고 계실까? 좀 의심스러운데. 뭘 의심해?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전혀 모르고 계셔. 그때는 그냥 아들 며느리끼리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저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휴게소에서 저를 버리고 간 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저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집을 나가게 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오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고 저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면서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거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참고사항. 어머님 명의 부동산 현재 거주지 외 두 곳 더 있음. 시골 논밭 약 3,000평 시세 미확인. 예금 여러 은행에 분산 정확한 액수 파악 필요. 보험 생명보험 3개, 연금보험 2개. 제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해 놓았더라고요. 언제 이런 걸 알아봤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최종 목표 어머님 완전 독립하게 해서 재산 정리 완료하기. 예상 기간 3개월 이내. 방법 점진적으로 압박해서 자발적으로 이사 가시게 유도. 자발적 이사 유도라니. 저를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40년 넘게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이렇게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니. 노트북을 조용히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이 샤워하고 나와서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온몸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뭘 했던가요? 철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철수를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철수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철수가 결혼할 때는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결혼 비용을 댔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마련해줬고요. 미영이가 임신했을 때는 산후조리원비까지 제가 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철수가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그 노트북 화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숫자들과 계획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도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본 것이 맞는지,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철수와 미영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언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언제 전화를 받는지, 언제 외출을 하는지 모든 걸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사흘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미영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마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님이 진짜 순진하셔가지고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어. 뭐, 미안하긴 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좀 일찍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집은 다음 달쯤 내놓을 예정이야.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방법이 있어. 어머님은 뭐 요양원이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되지.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 요양원이라니, 고시원이라니.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고 저는 요양원에 버리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40년 동안 숨어있던 진짜 김순애가 깨어난 거였어요. 젊었을 때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그 김순애 말이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거였어요. 미영이 노트북에 적어 놓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철수와 미영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말하고요. 하지만 진짜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농협이었어요. 제가 가장 오래 거래한 은행이었거든요.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미 2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오늘 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계좌 전체 잔액하고 정기예금 현황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나온 통장 정리 내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농협에만 1억 2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미영이 파악한 8천만 원보다 훨씬 많았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은행 계좌도 정리하실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나이가 나이니까 정리 좀 해야지요. 다음으로 간 곳은 국민은행이었어요. 거기에도 예상보다 많은 돈이 있었어요.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7천만 원 정도였어요. 신한은행에는 5천만 원, 우리은행에는 3천만 원. 하루 종일 은행을 돌아다니고 나니까 제 예금만 총 3억 원이 넘더라고요. 미영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들렀어요. 사장님, 우리 동네 집값이 요즘 어떻게 돼요? 아, 순애 아주머니. 요즘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아주머니 집 같은 오래된 집들이 재건축 소문 때문에 더 올랐고요. 그래요? 얼마나요? 평수가 어떻게 되죠? 35평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요즘 시세로는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미영이가 파악한 것보다 1억 원 이상 더 나가는 거였어요. 혹시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예금 3억, 집 6억, 그리고 시골에 있는 논밭까지 합치면 총 10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생각했던 5억보다 2배나 많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저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했으니 이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적으로도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었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동네 젊은 아주머니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철수와 미영이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능숙해졌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그날 저녁 철수와 미영이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켜뒀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뭐가 이상한데? 자꾸 은행 간다고 하고 부동산에도 갔다 온 것 같고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래. 어떻게? 이번 주 안에 어머님을 좀 더 확실하게 압박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나가시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친구들이 놀러 오지 못하게 하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집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우리 엄만데.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해하면 어떡해?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로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들의 괴롭히기가 시작됐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분들 오시면 안 돼요.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TV 좀 끄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어요. 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은 물론이고 그들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도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법무사 이 선생이었어요. 이 선생은 제가 예전에 식당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어요. 그때 임대차 계약서 때문에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오랜만에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는데 제 표정이 안 좋다며 걱정해 주셨어요. 순애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아,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선생이 계속 걱정해 주시니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럼 증거는 있어요? 네,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잘하셨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선생이 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들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예요. 그리고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재산부터 보호해야 해요. 혹시 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저요.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먼저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어디로요? 아드님과 며느리가 모르는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옮기세요. 그리고 집 명의도 미리 보호해야 해요. 이 선생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저 같은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이에요. 그런데 순애 씨, 진짜로 이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네, 하겠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꿈에서 저는 젊었을 때로 돌아가 있었어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던 그때로요. 그때의 저는 강했어요.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그런 김순애가 되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김순애, 이제 시작이야. 그 사람들이 70살 할머니를 만만하게 본 게 큰 실수였어.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했어요. 제 모든 예금을 그들이 모르는 계좌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는 집을 팔아버리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때였어요. 이 선생의 조언에 따라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철수와 미영이 전혀 모르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도 시장 가세요? 미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요즘 제가 자주 외출하는 게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응, 친구 만나러 가.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 선생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이 선생은 시내에 있는 새마을 금고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기는 어떠세요? 집에서도 멀고 아드님이 올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좋아요. 새 계좌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됐거든요. 계좌 개설 후 저는 바로 첫 번째 이체를 했어요. 농협에서 1억을 옮겼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새마을금고 직원이 물었어요. 노후 준비를 하려고요. 분산해서 관리하려고 해서요. 아,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그날 하루에 총 2억 5천만 원을 새 계좌로 옮겼어요. 나머지는 며칠에 나눠서 옮기기로 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옮기면 은행에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이 수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어머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했어. 어떤 친구세요? 너한테 말해서 뭐해? 내 친구인데. 미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평소와 다른 제 반응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네요. 뭐가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이 좀 차가워지셨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더 솔직해지는 거지. 그날 밤 철수와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녹음기는 켜뒀고요. 여보, 어머님이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투도 그렇고 자꾸 나가시고. 혹시 우리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 그런데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 어떻게? 이번 주 안에 어머님께 직접 얘기해보자. 이제 독립하셔야 한다고.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갑작스럽긴 뭘. 이미 준비는 다 해놨잖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이 선생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곧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 같은데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돈은 절반 정도 옮겼어요. 나머지도 이번 주 안에 다 옮길 예정이에요.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거예요. 이 선생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40년 넘게 사신 집을. 네. 그 사람들이 제 집을 탐내고 있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럼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네. 오늘 부동산에 가서 계약할 예정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팔고 나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보고 있어요. 혼자 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팔 때 아드님에게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요. 팔고 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정말 깜짝 놀라겠네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에 갔어요. 며칠 전에 시세를 물어봤던 그 사무소였어요.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집 매물로 내놓으려고 해요. 아, 정말요? 갑작스럽네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럼 금매로 하실 건가요? 금매면 시세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괜찮아요. 얼마나 낮아져요?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5억 5천 정도에 나갈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매물로 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인데 굳이 알려야 해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매물 등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는데도 말이에요. 아마도 그 집에 얽힌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일 거예요. 며칠 전부터 철수와 미영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휴게소에서 버림받았던 기억도 그렇고, 이제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늦으셨네요. 응,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그게 내가 알 일이야? 철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물어보는 건데.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철수와 미영이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으니까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어요. 뭔 얘기인데? 어머님, 이제 독립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독립? 네.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계속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좋은 고시원이나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물론 월세는 저희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시원이요? 월세는 자기들이 낸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어차피 제 돈으로 내게 할 셈인 걸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나가야 해? 여기 내 집인데. 어머님,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결혼하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철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가를 하려면 내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 엄마,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집주인은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주인이 너라고?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봐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 그건 아직 명의 이전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법적으로 내 집이야. 미영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잘해줬다고? 언제? 결혼하고 나서 계속 모셔왔잖아요. 모셔왔다고? 내 집에서 얹혀 살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간 놈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말이 나오자 철수와 미영이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 계획적으로 한 짓이 사고야? 어머님,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증거가 없다고? 그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다는 것도 모르겠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녹음도 해뒀고.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내쫓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는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엄마, 오해해요. 저희가 언제? 오해? 내 집 시세 조사하고 내 통장 잔액 파악하고 그게 다 오해야?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어요.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해줬더니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놈들이 진정하라고? 미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너희가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엄마,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 선생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빨랐네요. 어떻게 되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집 매물도 이미 내놨고요. 좋아요. 그럼 내일 만나서 마지막 준비 마무리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참 밝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 한숨 잘 수 없었어요. 제 방 문 밖에서 철수와 미영이 밤늦게까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당황한 목소리들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우리가 조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진정시키고 봐야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와서 진정시키려고 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이 선생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오늘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사무실로 갈게요. 철수와 미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대화하느라 지쳤나 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이 선생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이미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어젯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이 선생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집 매매 계약은 언제쯤 체결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이번 주 안에 매수자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새 아파트는? 이미 계약했어요. 작은 원룸인데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는 언제 최종 통보하실 거예요? 오늘이요. 이 선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이요? 벌써?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봤더니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40년 만에 정말로 끝내는 거예요. 이 선생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련해요.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동산에 들렀어요. 사장님, 매물 어떻게 됐어요? 아, 순애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다고 해서요. 내일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네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들이 반대하실 텐데.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와 미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내가 어디 간다고 일일이 보고해야 해? 그게 아니라 어젯밤 일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어젯밤에는 저희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다고? 네. 어머님을 내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어떨까 해서. 독립해서 살자고?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잖아. 철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진짜로 엄마를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는 거였어요. 물론 엄마랑 같이요. 거짓말이었어요. 노트북에서 본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였거든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그럼 왜 요양원 얘기가 나왔어? 두 사람이 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만약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 몸이 안 좋아지면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소리네. 버린다는 게 아니라. 됐어. 저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엄마, 어머님, 이제 진짜로 끝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 선생이 준비해 준 것들이었어요. 뭐예요? 집 매매 계약서야.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팔았어. 내일 잔금 치르면 끝이야. 엄마 미쳤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내 집인데 누구한테 상의해?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일이지. 내가 왜 신경 써?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생각이 틀렸어. 철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뭘? 나한테서 돈 뜯어내고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그게 잘한 거야? 그건 다 오해예요. 오해? 녹음 파일 들어볼래?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다 증거야. 변호사한테도 줬고. 변호사요? 응. 혹시 너희가 나를 고소하거나 그러면 맞고소할 준비도 다 해뒀어. 두 사람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받아.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가족관계 정리 서류야. 가족관계 정리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와 남남으로 살 거야. 아들도 며느리도 없어. 철수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엄마, 설마 정말로. 정말이야. 나를 버린 순간 너희도 내 가족이 아니야.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미영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해 줬더니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놈들을 용서하라고? 어머님,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 철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 저는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엄마를 휴게소에 버리고 가? 사랑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해?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엄마, 어머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도 밖에서 울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철수와 미영이 소파에서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나간다. 어디로 가세요? 내가 알 바 아니야.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왜? 또 돈 달라고 할 거야? 엄마,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저희 정말로 끝이에요? 그건 너희 하기 나름이야. 마지막으로 돌아보니까 두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40년 넘게 살았던 그 큰 집보다 훨씬 편안해요. 아무도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거든요. TV를 보고 싶으면 보고 친구들을 불러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요리를 해도 냄새 난다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자유로워요.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는 게 요즘 제 일상이에요. 아래층에는 작은 빵집이 있고 길 건너편에는 공원이 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문득 그들이 궁금해졌거든요. 철수와 미영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집이 팔린 후에 두 사람이 급하게 원룸을 구해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좁은 원룸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죠. 오늘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는데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까 철수였어요. 6개월 만에 처음 연락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올라와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읽기로 했어요. 엄마에게.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가 떠나신 지 6개월이 됐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엄마가 너무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엄마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4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뒷바라지해 주신 엄마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미영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요. 저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정말 바뀔게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아들 철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오후에 이 선생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오늘 철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은 어떠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거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님,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나요? 네, 6개월 전에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여기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김순애예요. 순애 씨, 혼자 사세요? 네. 아드님이나 따님은 안 계세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바빠서 노인들을 잘 안 찾아뵙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제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었지만 괜히 마음이 쓰라렸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맞아요. 저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그러게요. 순애 씨, 시간 있으면 가끔 차 마시러 오세요. 혼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고마워요.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서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낯선 젊은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택배? 시킨 게 없는데요. 김순애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그럼 맞아요. 잠깐만요. 문을 열어주니까 정말 택배 기사였어요. 그런데 택배 상자가 좀 이상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누가 보낸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배송 요청만 들어와서 택배를 받고 문을 닫은 후 상자를 뜯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김치통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김치 담가서 보내요. 건강하게 드세요. 마이너스 미영. 김치 맛을 보니까 제가 미영에게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뒀지만 메모는 바로 버렸어요. 며칠 후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반찬들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그 다음 주에도 택배가 왔어요. 매번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는데 내용은 비슷했어요. 건강하라는 말, 죄송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처음에는 버렸는데 나중에는 읽지도 않고 바로 버렸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택배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선택이었거든요. 가을이 왔어요.
공원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철수가 어렸을 때 가을이면 같이 단풍 구경을 갔던 기억이요. 엄마, 나뭇잎이 왜 떨어져요? 나뭇잎도 늙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떨어진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땅으로 돌아가서 나무의 거름이 되는 거야. 그때 철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떨어진 나뭇잎은 다시 나무에 붙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창가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니까 모든 게 깨끗해 보였어요.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도 그랬어요. 예전의 상처와 아픔들이 모두 하얀 눈에 덮여서 가려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9개월이 됐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게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인 것 같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김순애, 잘하고 있어. 봄이 또 왔어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공원의 나무들이 새싹을 틀어내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도 뭔가 새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미영을 봤어요. 멀리서였지만 분명히 미영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미영도 저를 봤는지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어머님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끔씩은 외로울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만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뒤에서 미영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김순애, 잘했어.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하늘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예전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저의 선택이고 혼자 살기로 한 것도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 덕분에 저는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비 오는 날 휴게소에서 버림받았던 그 할머니는 이제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혼자 살아가는 김순애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쟁취한 자유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김순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김순애의 삶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더 행복하게요.